안녕하세요. 한국사 B 가르치는 지우쌤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주제 2 뒷부분 여러 나라의 성장부터 주제 3 고구려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주제 3의 남은 부분들, 즉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페이지 봐주시고요. 백제랑 신라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제입니다. 자,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왕이에요. 온조왕.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 부여의 유이민 출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나가듯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가장 먼저 새끼어났던 국가가 바로 한반도 가장 북부에 위치해 있었던 부여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여의 유이민들이 대다수가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고주몽이 이끄는 일부 세력들은 이 졸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고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고 고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오게 돼서 이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온조가 백제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온조가 백제를 건립했을 때의 첫 수도는 바로 하남 위례성, 즉 지금의 서울이죠. 그래서 하남 위례성이라고도 부르고 위례성이라고만도 부르고 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흔히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가 건국이 됐습니다. 한편 신라는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혁거세 거서관이 사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당시 경주 지방 근처에는 이렇게 6개의 마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를 사로육촌이라고 하는데 이 사로육촌의 각각의 촌장들, 즉 사로육촌장이 회의를 통해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거세가 사로육촌장의 세력을 모두 규합하여 이 경주 지역의 신라, 즉 당시 명칭은 사로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신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왕의 명칭이 되게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혁거세의 경우에는 거서관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죠. 이때 거서관의 의미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혀있는 남의 차차웅은요. 딱히 뚜렷하게 남긴 업적은 없습니다. 업적은 뚜렷하게 없지만 차차웅이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왕이에요. 이때 차차웅의 의미는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 즉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이사금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때는 이사금이라는 왕의 명칭을 사용했죠. 이사금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썰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이사금이 될 만한 왕의 후보들에게 떡을 앙 물어보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떡을 앙 물게 되면 떡에 이빨 자국이 남겠죠? 그랬을 때 그 이빨 자국을 보고 이빨의 개수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이빨의 개수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떡을 앙 물어봐서 이빨이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이사금으로서 추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 이사금이 했던 정책들을 보시면 사로육촌이라고 하는 부족적 성격을 지니는 행정구역 명칭을 이제는 행정구역적 성격을 지니는 육부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3명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왕이 없죠. 이 시기에 왕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으나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 그냥 선생님이 비워놨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떤 왕들이 그냥 왕위 정도를 계승을 했겠구나. 그러나 뚜렷한 업적은 없으니 공부할 필요는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이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백제는요. 고이왕 시기부터 뚜렷한 업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이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최초로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서 관등제나 관복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은 것이고 관복제란 관리들이 등급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왕위의 형제 상속을 규정을 했어요. 왕의 형제들만 다음 왕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 근초고왕 시기가 되면 고이왕 시기 때 잘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이끌어간 근초고왕은 왕권을 더욱더 드높이기 위해 왕위 부자 상속을 규정합니다. 기존의 형제 상속이었던 것을 부자 상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왕과 아들 관계인 사람들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마한 지역을 병합합니다. 지도에서 잠깐 살펴보면 고이왕 시기 때 백제는 한강 유역을 장악했고요. 근초고왕 시기 때는 더 나아가 그 아래에 있는 마한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칠지도라고 하는 유물 명칭이 적혀져 있죠. 칠지도는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초고왕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칠지도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칠지도가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칼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침류왕은요,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이 불교를 통해서 이제 백제의 전 국민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시 신라로 넘어와서 내물마립간을 잠깐 살펴볼게요. 내물마립간부터는요, 드디어 마립간의 칭호로 왕의 칭호가 바뀌었어요. 자, 마립간이란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마립간 이전에 사용되었던 왕의 칭호들은 귀한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조금은 특별한 명칭이기는 하지만 완전 초월적인 왕권, 강력한 왕권을 드러내는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립간 시기부터는 마립간이라는 명칭 속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상징하고, 또한 내물마립간이 김씨의 왕위 세습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유리 이사금 때 박석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던 것에서 내물마립간 시기 때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물마립간이 집권했던 시기를 보시면 백제랑 가야랑 왜가 연합을 했고, 이에 대항해서 신라는 동맹 세력으로서 고구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 형세를 같이 살펴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백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가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일본까지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신라는 고립이 됐겠죠.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순순히 동맹을 받아주지는 않았고요. 신라의 내물마립간이 실성이라고 하는 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성이라는 인지를 받게 된 고구려는 비로소 신라와의 동맹을 형성해 주게 되죠. 고구려가 신라와 동맹을 형성해서 신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여러 차례 지원했다는 증거가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신라 파트에도 적혀져 있고, 왼쪽에 가보시면 광개토대왕 요쯤에도 호우명 그릇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호우명 그릇과 관련된 설명은 두 번째 장에 자료 4번에 넣어놨는데 여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4번, 이 그릇이 바로 호우명 그릇인데요. 이 그릇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글자의 내용은 뭐 딱히 알 필요는 없고 그와 관련된 설명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요. 내물마립간 시기 때 백제 가야 왜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자 신라는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실성이라는 사람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게 되고, 인질을 받은 고구려는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되죠.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은 여러 차례 군대 지원을 신라에게 해줌으로써 가야나 왜로부터 신라를 지켜줍니다.
단순히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고구려는 점차 신라에게 정치적인 간섭, 즉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호명 그릇입니다. 호명 그릇 자체는 415년, 즉 광개토 대왕이 죽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릇이 1946년에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가 되었다는 점이죠.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그릇이 신라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 말인 즉슨 신라가 고구려에게 인지를 보낸 이후에 고구려가 신라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호명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의 간섭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화되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뇌물마립간이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보냈던 인질 실성은 바로 뇌물마립간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눌지마립간 시기가 되면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이제는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가 백제랑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간섭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위의 부자 상속도 규정하게 됩니다. 나제 동맹을 체결했을 때 신라의 왕은 눌지마립간이라면 당시 백제의 왕은 비유왕이었어요. 그래서 비유왕 시기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로왕 시기를 보면 나제 동맹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었던 계로왕은 참수를 당해요. 왜 그랬는가?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시면 고구려는 당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침입을 받았던 백제의 계로왕은 수도가 함락되고 왕 자신도 죽음에 처하는 위기를 맞게 되죠. 계로왕이 죽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된 문주왕은요,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수도였던 한성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즉위하자마자 475년에 새로운 수도를 웅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 웅진으로 천도를 했냐? 바로 웅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수비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나제 동맹을 한 번 더 강화하게 되고요.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을 때 당시 신라의 왕은 소지마립간이었습니다. 혼인 동맹으로 나제 동맹을 강화했기 때문에 백제랑 신라 모두 국내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증왕부터 살펴보면 드디어 지증왕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즉 마립간 시기보다 훨씬 더 왕권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증왕 시기 때는요, 또한 순장을 금지시키고 우경을 장려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순장이라는 풍습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죽게 되면 그 아래 딸려있는 노비들도 전부 다 같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갑자기 농사를 지을 인력들이 확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장을 엄격히 금지했고 우경, 즉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인간에 비해 소가 농사를 짓게 되면 인간의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았겠죠. 그리고 사로국이라고 하는 국가 명칭을 신라로 바꾸게 되고 이사부라는 사람을 우산국에 파견을 해서 이 우산국 지역을 복속하게 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버풍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지증왕 시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버풍왕 시기 때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버풍왕은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등은 귀족 중의 대표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귀족들의 대표로서 상대등이 존재하게 되고 상대등 위에는 당연히 왕이 존재했겠죠. 그래서 상대등은 마치 학급의 반장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왕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받아 학급 친구들에게도 전달하는 이러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을 했던 게 상대등이라는 관직이고요. 또한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해서 마찬가지로 관등제, 관복제를 정비했고 불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의 불교 수용 시점을 함께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고구려는 요때 수용을 했고 백제도 요때 수용을 했죠. 근데 신라는 어때요? 한참 시간이 뒤처지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라는 유독 귀족들이 불교를 공인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족들은 천손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이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그들이 특권의식을 느끼면서 아랫 사람들을 지배해 나갔었는데 만일 이 상태에서 불교가 수용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천손 사상이 약화될 것이고 천손 사상이 약화되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 권력의 근거 자체도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교 수용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나 지증왕과 이차돈이라고 하는 승려는 주변 지역들의 사례를 보기만 해도 불교를 공인했을 때 전 국민의 사상을 통합하는 효과가 매우 대단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교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불교 수용이 어렵게 되자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왕이 이차돈의 목을 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차돈이 왕에게 제안했던 방법인데요. 왕은 이차돈을 아꼈던지라 끝까지 이러한 이차돈의 제안을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 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차돈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차돈의 목에서 빨간 피가 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하얀색 피가 목에서 하늘 방향으로 위로 솟구쳤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우라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쇼킹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귀족들은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불교를 수용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신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조금 늦게 불교를 수용했다는 점이고요. 법흥왕은 또한 주변에 있었던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맺어서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했으며 시들어가고 있었던 금관가야는 공격을 통해서 흡수,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 왼쪽에 있는 백제의 상황을 볼게요. 자, 백제에서는 무령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무령왕 시기도 대외 관계가 나름 안정되었었기 때문에 내부의 통치를 조금 더 신경 쓰는 측면을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전국에 22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을 8도로 구분하고 있죠. 이 당시 무령왕은 백제를 22담로로 이 당시 무령왕은 백제의 지방을 22담로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대요. 그냥 일반 관리가 아니라 왕족을 파견했다는 것은 왕이 지방 구석구석을 조금 더 강력하게 다스리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 중국 남조의 양나라랑 무령왕이 교류를 활발하게 했어요. 이 남조의 양나라는 특히 벽돌 무덤 양식이 유행을 했던 국가인데 무령왕은 이에 영향을 받았었는지 무령왕이 죽고 나서 무령왕릉이 조성될 때 바로 이 벽돌 무덤의 양식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틀어서 유일하게 벽돌 양식 무덤으로 제작된 왕릉은 무령왕뿐이에요. 그 이후에 즉위하게 된 성왕은요. 이제 더 이상 웅진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누군가가 침입해올 리가 없다라고 여겨서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한 사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계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그 공주 부여 지역 있죠. 그 부여 지역의 명칭이 바로 옛날에 사비였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왕은 예전에 고이왕 시기 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가 이후 장수왕 시기 때 한성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걸 다시 되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되찾냐면 신라랑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마자 곧바로 신라가 배신을 때리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신라 진흥왕의 입장에서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진흥왕은 백제랑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회복했고 곧바로 백제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나와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흥왕은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 단체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랑도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컵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청소년 수련 단체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얼굴이 예쁘장하고 반반했던 남자 어린아이들, 그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유학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또한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를 건립했고 대가야도 정복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단양 적성비랑 순수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뒷페이지 자료 5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번에 보시면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단양 적성비는 쉽게 말하면 영토 확장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글을 새겨넣은 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 이사부라는 사람이 고구려 지역의 적성을 공격했을 때 이를 도와준 사람들을 포상하는 내용, 그리고 전쟁에 휘말렸던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 단양 적성비에 적혀져 있어요. 한편 순수비는 쉽게 말하자면 영토를 확장했을 때 그 경계선이 되는 국경의 끝부분에다가 여기까지가 신라 땅이야 라고 표시하는 경계석의 역할을 하는 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지역을 돌아본 뒤에 신라의 영토임을 알리는 비석을 세운 것이죠. 순수비는 지금 총 창녕비, 마울영비, 황초령비, 북한산 순수비 이렇게 4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4가지가 순수비인데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즉 국가 경계선이 되는 이 끝부분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순수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의자왕을 볼게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인데요.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반대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의자왕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던 건 알죠.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들 41명에게 좌평이라고 하는 관직을 주게 되고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야당 세력을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각 부의 장관 자리를 임명했으며 부동산까지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막대한 권한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집중한 독재 체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의자왕의 친위 체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친위 체제를 확립했던 의자왕은 자신감이 뿜뿜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배신 때린 거에 대한 복수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 신라는 어떤 왕이었냐? 바로 선덕여왕이었어요. 선덕여왕은 신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대야성, 당항성과 같은 주요한 성곽들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덕여왕은 김춘추라는 사람을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보내서 동맹을 맺고자 시도를 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했듯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중령 이북의 땅을 전부 다 넘겨주면 신라와의 동맹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콧대를 높이죠.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춘추는 동맹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라 내부에서는 비담과 염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를 보통 여러분들은 여왕의 통치에 반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비담과 염종이 불만을 품었던 이유는 신흥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뺏길 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신흥 세력은 왜 등장했느냐? 바로 이
버풍왕 시기 때 금관가야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의 사람들도 전부 다 신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왕족 출신이었던 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신라에서도 잘 적응해서 세력을 키우면서 점차 신흥 세력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김유신을 비롯한 신흥 세력의 등장에 반발을 했던 게 바로 비담과 염종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위기에 처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치욕스럽게도 이 반란을 진압했던 게 누구냐? 바로 김유신을 비롯한 신흥 세력들인 것이죠. 선덕여왕 다음으로 즉위했던 왕은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은 한 차례 고구려와의 동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동맹 대상으로 당나라를 선택하게 되고 당나라는 신라의 동맹 제의를 받아들여서 나당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나당 동맹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순서대로 공격해서 멸망시키고요.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는 서로 한반도 전체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싸우면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가 있고요. 이 두 전투에서 모두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백제의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백제에서는요, 신라 공격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후 내부에서 친위 체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해졌고 나당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서 황산벌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를 하면서 660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가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야와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지금까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특징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2세기 무렵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변환의 소국이 발전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변환의 소국이 구야국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자, 가야는요, 초반에는 전기 가야 연맹이 가야 전체를 주도해 갔고 나중에는 후기 가야 연맹으로 그 주도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전기 가야 연맹부터 살펴보면 전기 가야 연맹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연맹 왕국이에요. 이들 가야는 옛날 사만 지역에 그대로 형성되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만과 마찬가지로 벼농사가 발달했고 철이 생산되었으며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신라 때도 배웠듯이 신라 버풍왕 시기 때 신라의 전성기였죠. 이 버풍왕 시기 때 항복을 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후기 가야 연맹이 가야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그 연맹을 이끌어갔습니다. 버풍왕 시기 때는 결혼 동맹을 체결하면서 나름 주변 국가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가 했지만 이후 신라 진흥왕 시기 때 공격을 당하면서 562년 가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가야와 관련된 지도를 하나 첨부해 놨는데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금관가야가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고 시간이 지나면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다. 이 정도만 지도에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 1번, 자료 2번, 자료 3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는 밑줄 친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 1번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했다. 이것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발해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 웅진사비로 거듭 천도했다. 요거는 백제와 관련된 설명이겠죠. 그리고 3번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요거는 부여에 관련된 설명일 것이고 4번 마립간. 요거는 신라의 왕칭후였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요게 바로 고구려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고구려 중에서도 미천왕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바로 등장하는 이 거련이라는 사람은 바로 장수왕이에요.
근데 거련이 장수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료 속에 힌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첫째,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한성을 수도로 했던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밖에 없죠. 그리고 계로왕도 있고 아들 문주왕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웅진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웅진천도의 이야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요 웅진천도는 바로 475년, 즉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그럼 5세기 후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고구려가 낭랑을 추출했다. 이거는 4세기 미천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번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거는 쉽죠. 장수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했다. 요거는 진흥왕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4번 고조선이 위만을 차지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정말 옛날의 일이죠. 그리고 5번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했다. 이거는 근초고왕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사한 이 고구려의 왕이 바로 고국원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지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도 뭐 볼 것도 없이 문제는 사실 쉽죠. 가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 즉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보기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 묘청이 천도를 주장했다. 고려시대 관련된 설명이고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흑치상지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거는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설명이고 4번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 조선 건국 직전의 이야기죠. 5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하였다. 요거는 7세기 무렵의 이야기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돌 무덤 양식인 무령왕릉이래. 그럼 당연히 가 국가는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설명을 같이 골라볼게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고요. 그 다음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는 발해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요게 바로 백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요거는 고려 공민왕 시기에 해당하는 선지이고요. 마지막 5번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조선시대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